네, 안녕하세요. 이순신 리더십 연구소장 임원빈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철학을 전공하고 이순신을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역사학을 하시고 이순신 연구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좀 특이한 경우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주제가 제 전공하고 아주 맞아떨어지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아마 저 아니고는 못할 것 같아요. 제목은 이순신 애민의 사상적 기반과 의미고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순신의 애민, 도대체 애민,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내용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맹자의 왕도론 가지고 한번 제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대학하고 맹자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사상적 기반을 토대로 봤을 때 이순신 장군님의 애민이 도대체 어떤 위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결론 부분에서는 이순신 장군님의 애민의 의미를 요약하는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맹자의 왕도론과 애민의 내용인데요. 제가 맹자님은 다 아시죠? 네. 맹자의 왕도론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제 내용 중에 큰 글씨를 한번 보시면 양생 상사의 무감이 왕도지 시하라 이런 구절이 맹자에 있는데 해석해보면 산 사람을 양육하고 죽은 사람을 장례에 치르는데 서운함이 없게 하는 것, 이게 왕도의 시작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순신의 애민을 설명할 때 맹자에 나오는 이 왕도의 시작, 왕도가 뭐냐면 결국은 덕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를 왕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반대가 패도입니다. 패도는 뭐냐면 힘으로 폭압적으로 강압으로 인을 가장하는 정치가 패도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유학에서는 왕도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도라는 게 이제 사랑의 정치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애민하고 연관이 되겠다. 그래서 이순신의 애민의 요소를 추출할 때 제가 양생과 상사 두 가지를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해요. 그 다음에 당시는 전시 상태예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이 보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서 맹자의 양도론에서 추출한 양생과 상사 두 가지 요소에다가 플러스 보민, 요거까지 이제 합쳐가지고 양생, 상사, 보민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제가 이순신 장군님의 애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 양생, 이게 이제 산 사람을 잘 양육한다라는 건데, 제 뒤에도 우리 김경수 교수님과 우리 재장면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의미 있는 것만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 사람을 잘 양육한다.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뭐니 해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피난민들이 전라 좌수형으로 막 밀려들어요. 영남 쪽에 있는 피난민들이 호남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피난민들을 먹여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여수 돌산도나 여기 보면 흥양의 도양장, 우도의 고이도, 해남의 황원목장, 여기에다가 이제 둔전을 설치를 해서 피난민 백성들을 이 목장에 이제 불러다 놓고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소출을 국가가 반을 가지고 농사 짓는 백성들이 반을 나눠 가지게 하면 피난민들에 대한 식량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군량으로도 또 충족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의 장계를 보면 이 돌산도를 포함해서 이 둔전을 개발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산 사람을 양육하는 양생, 피난민들에 대한 양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상사.
죽은 사람의 장례를 잘 치른다. 근데 그 맹자의 저기에 이제 그 자료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곡식과 물고기, 자라 등의 식자재가 넘쳐나 다 먹을 수가 없고 제목이 풍족하여 다 쓸 수가 없게 하면 이것이야말로 백성들로 하여금 산 사람을 양육하고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는데 서운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죽은 사람 장례 치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 이제 제목이 나와요. 나무 제목이 나오는데 이 제목이 사실은 관을 만드는 나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일기를 쭉 살펴보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님의 경우도 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백의종군 내려오셔가지고 해안 포구에서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잖아요. 원래는 살아계신 어머니 만나려고 해안에 나간 건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요. 이 해안 포구에서 이 상연을 준비하고 관을 준비하고 뭐 옷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해안 포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의 일기를 제가 한번 볼게요. 홍찰방, 이별자 등이 들어와 곡을 하고 관을 짰는데 관은 본영에서 준비해가지고 온 것으로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한다. 4월 14일 일기고요. 그 이튿날 4월 15일 일기에 보면 늦게 입관했다. 친숙한 벗 오종수가 모든 것을 정성껏 해주니 뼈가 가루가 되어도 잊기 어렵다. 관에 대해서는 다른 유감이 없으니 이것만은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이 두 날짜에 이 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도 하시면서 관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맹자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아까 상사무감 장례 치르는데 유감이 없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상사무감인데 일기에 이렇게 보니까 부관무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관 관에 대해서는 이 회자하고 감자랑 비슷하거든요. 마음 심자 옆에 있죠. 관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우리 조선 유학을 이렇게 이제 신봉했던 당시 사람들은 좋은 나무로 만든 관에 그 부모님의 시신을 모시는 것이 효의 척도처럼 느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 2000년 이상 되는 우리 유교 효의 문화권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풍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상사에 대한 전사자들에 대한 이순신의 조치들이 있는데요. 여기 뭐 장계가 너무 길어가지고 밑에 것만 한번 보면 죽은 사람의 시신은 각기 그가 속한 장수에게 명하여 따로 소선에 실어서 고향으로 보내어 장사 지내게 하였는데 그들의 처자들은 휼전에 의하여 시행하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에 2차 출동 해전이 끝난 다음에 전사자들에 대한 조치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 제2차 출동 때 전사자가 13명인데 그 가운데 신분이 미천한 종이 4명이고요. 보자기, 포자기라고 하는 신분의 분이 1명이고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이걸 정확하게 다 적어놨어요.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소속과 직책, 신분과 이름을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기록해서 위에 있는 것처럼 전사자에 대한 조치를 일관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3차 출동, 이게 한산해전, 안골포해전이 있는 해전인데 이것도 전부 그 장계를 쭉 보다 보면 거의 말미에 아주 똑같은 말이 있어요. 조치가. 소선에 실어서 고향으로 보내어 장사 지내게 하고 그들의 처와 자식들은 휼전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문자가. 19명의 전사자를 보면 신분이 미천한 종이 7명.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도 보면 사사집 종이 5명이고 절에 속한 종이 2명. 역시 마찬가지로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소속과 직책, 신분과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전사자에 대한 조치를 조정에 보고한 이순신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출동 때 녹도만호 정원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그 녹도에 있는 이대원 사당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함께 배양해 주시기를 청하는 장계를 직접 올려요. 이대원의 사당이 아직도 그 포구에 있으므로 같은 제단에 초원하여 함께 제사를 지내게 하여
한편으로는 의로운 혼령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깨우치게 하소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정운, 녹도 정운이 병조 참판에 증직이 되자 제문을 지어서 제사를 합니다. 이렇게 장수들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날은 이렇게 보니까 사망한 군졸들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이 제문을 직접 지어가지고 제문을 올리고 그 다음에 쌀을 줘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그런 기록들이 일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망한 군종들에 대한 제문 이것도 직접 그 전세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요약하면 전사한 장병들의 시신을 고향으로 보내 장례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처자들에 대해서는 규율하라고 조치했던 이순신, 부산패전에서 전사한 녹도만호 정운을 이대원 사당에 배양해 줄 것을 조정에 건의하고 제문까지 지어 조상했던 이순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전사한 군졸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제문을 차리고 제문을 지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던 이순신의 모습에서 진정 어린 이순신의 애민의 마음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침략자 일본군으로부터 어떻게 백성을 보호했는가. 이 1차 출동, 2차 출동 이 장계를 보면 장계 전체 내용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백성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피난하는 백성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볼게요. 이미 사륙도 많고 또 노략질도 많이 하여 모든 백성들 중에 남는 사람이 없을 지경일 뿐만 아니라 신이 이번에 연해안을 두루 돌아보니 지나치는 산골짜기마다 피난민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주 그 비참한 일정을 쫙 묘사를 한 다음에 파란 글 돌아올 때 데리고 갈 예정이니 각각 잘 숨어서 적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여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타일은 뒤에 이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계라는 게 임금님한테 보고하는 보고서인데 이 내용에 피난민들에 대한 삶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출동 때 원래는 피난민들을 배 싣고 데려가려고 했는데 못해요.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들 피난민이 집에서 나온 지 날이 오래되어 남은 양곡마저 다 되어 굶어 죽을 것이 분명하므로 그 도의 겸 관찰사에게 끝까지 탐색하여 찾아내어 구하기 바랍니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타 백성들에 대한 조치 보면 또 이런 게 있죠. 옥포파 외병장입니다. 극히 비참하고 불쌍하여 외선에서 얻은 쌀과 포목 등의 물건을 고루 나누어 주고 편히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수형으로 피난한 귀화인과 보자기 장생들은 장생포 등 땅이 비옥한 곳에 나누어 드려 편안히 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분의 1 이상이 피난민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특이한 해전 전술이 또 발견되더라고요. 해전 전술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머리 43급을 메고 외선 전부를 불태워 없앤 뒤에 짐짓 배 한 척을 남겨두어 적들이 돌아갈 길을 열어주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부 다 격파해도 되는데 한 척을 남겨둬.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첫째, 궁지에 몰린 적이 백성들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두 척을 내려놔가지고 도망가도록 만들어놔요. 그리고는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도망치려고 배 타고 나오는 일본 이제 잔당들을 일망소탕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이순신 장군님의 애민일까? 이렇게 봤더니 이게 조정의 지시사항이더라고요. 조선 조정에서 전라자수사 이순신한테 이런 명령을 내려요. 전라자수세에게 명령하여 경상우수사와 함께 상의하고 협력하여 남김없이 격파하고 다만 5, 6척을 남겨두어 곤경에 처한 적들의 돌아갈 길이 되게 하고
수사는 근처에 배를 대고 숨었다가 형세를 보아 추격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순신 장군의 애민이기도 하지만 유학의 나라 조선의 기본적인 지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학의 나라 조선의 정치 어떤 그 시스템 기본적인 밑에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깔려 있어요. 이것들이 해전 전술에 이렇게 이제 반영된 경우거든요. 특이한 전술 두 개가 있어요. 해전을 하면 이제 이게 목도 베고 뭐 막 싸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포로로 된 백성을 구해오는 것은 외적의 목을 베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요. 그래서 외선을 불태울 때 각별히 수색을 해서 찾아내가지고 함부로 죽이지 마라. 함부로 불태우지 마라, 배를. 그 배 선창 밑바닥에 우리 백성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찾아내서 구해오라는 거예요. 대신 그 구해오는 포로 한 명을 구해오면 그것은 외적의 목을 한 사람 뵌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공으로 처리를 해주겠다. 이것도 저는 이순신 장군의 애민의 연상으로 봤더니 아니에요. 제가 봤더니 이것도 조선의 전공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분도 참 훌륭하시지만 우리가 뭐 고리타분하게 느껴졌던 유학의 나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도 결코 고리타분한 나라가 아니구나. 이런 애민 정신을 밑에 깔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500년이라도 이렇게 이 왕조가 지속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적에서 포로가 된 백성들을 이런 패턴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외적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렇게 명령을 해요. 관원에게 명령하여 규율하고 편히 있게 하였다가 4번이 평정된 뒤에 고향으로 돌려 보내도록 하라. 이게 기본적인 건데 매 장계마다 똑같습니다. 포로로 구출하면 규율을 하고 안거 편안하게 있다가 송환구토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이게 이순신의 포로되었던 백성을 구출하는 조치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조정의 지시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를 이제 보미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원래 본격적으로 이제 사상적 기반과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순신의 애민이 유학의 경전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그래서 제가 대학의 삼강령과 팔조목 이거를 쭉 보면서 도대체 어디에 이 애민이 위치하길래 선비 이순신도 그렇고 조정에서도 이런 애민을 강조했을까? 여러분, 대학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학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친민하며 제 지어지선하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대학의 학문의 원리는 첫째, 먼저 지배계층에 있는 지식인들이 스스로 지시고 있는 밝은 심성을 밝히고 명명덕입니다. 둘째, 무지하고 어두운 백성들도 그들이 지니고 있는 밝은 심성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며, 셋째, 궁극적으로 지배계층과 백성들 모두가 함께 지극한 선의 경지에 머무르는 것이다. 여기에 유학의 방법론과 목표가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선은 신분 차별 사회잖아요. 백성들은 무지몽매합니다. 그래서 이 지배계층에 있는 지식인들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밝은 심성을 스스로가 밝혀낼 수 있지만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계층의 지배계층에 있는 지식인들이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함께 지극히 선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유학에서 꿈꾸는 건데, 요 관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순신의 애민은 대학의 두 번째 강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어찌 보면 양생, 상사, 보민으로 대표되는 이순신의 애민은 유학의 나라 조선의 임금을 대신한 목민관으로서의 마땅히 행하여야 할 책무였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대학이라고 하는 이 큰 어떤 줄기, 이것을 받아들여서 국가 시스템으로 조선은 만들었고, 이 틀 속에서 조정도 마찬가지고 유학의 나라 조선의 관리인 이순신도
이런 어떤 그 방법과 목표 하에서 이러한 애민 정신이 발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이제 대학의 8조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 8조목은 이런 그 이상사회, 지극히 선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개인은 도대체 어떻게 수양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8조목입니다. 이 8조목은 여러분들은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아시지만 그 앞에 있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이것까지는 다 모르시잖아요. 이게 뭐냐? 성인 군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에서 이 조선에서 태어난 양반 그 사대분들은 누구나가 다 이 방법을 통해서 성인 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인 군자가 이제 되면 동시에 백성들도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차별적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리더와 구성원이 임금과 백성이 함께 지극한 선의 단계에 이르는 도덕 지상주의, 인륜 도덕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조선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한편 그렇다면 이순신의 8조목은 또 어느 항목에 위치할까라는 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봤어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8개의 항목 가운데 이순신의 애민은 8번째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여기에 이순신의 애민이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생, 상사, 보국으로 대표되는 이순신의 애민은 대학의 8조목 중 8번째 단계인 치국에 위치하며 이는 조선의 선비로서 성인 군자를 지향하는 이순신의 수양의 한 과정이다. 예, 이게 백성을 다스리는 책무요 방법이기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성인 군자를 지향하는 선비 이순신의 수양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이 애민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그런 애민의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아마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왕도로 가보겠습니다. 맹자의 왕도론. 아까 양생 상사의 서운함이 없도록 하는 게 왕도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왕도의 완성은 뭘까? 왕도의 완성은 이런 겁니다. 5일항 정도의 집 주변에 뽕나무를 심으면 50살 먹으니가 비단 옷을 입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가축을 길러가지고 새끼 칠 때를 놓치지 않으면 70살 먹으니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100일항 밭을 경작하는데 농사 철을 리더가 빼앗지 않으면 여러 명의 가족들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양생상사 비슷해요. 여기부터가 이제 다르죠. 학교의 가르침을 공손하게 따르고 효제의 의리를 거듭해서 가르친다면 나이 드신 어른이 길 위에서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머리에 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70 먹은 노인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일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게 해 주었는데도 임금 노릇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이게 맹자가 꿈꾸었던 이상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에 왕도의 시작과 비교해보면 양생상사 등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조건을 확보하는 거에 플러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동네의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의리의 교육이 거기에 추가되어야만 유학에서 꿈꾸는 이상사회가 전개가 된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순신 장군의 애미는 이게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양생상사 보미는 했지만 교육, 효제의 의리를 가지고 인륜 도덕을 교육시키는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나아가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경제적인 물질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게 좋은가 하면, 일반 지식인들은, 양반들은 경제적인 조건, 물질적인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스스로 밝은 덕을 밝힐 수 있지만,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기본적인 경제적인 물질적인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륜 도덕을 알고 실천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의 양생 상사 보국
왕국은 백성들이 인륜 도덕을 지키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런 것들을 전시 상황이지만 이순신 장군이 아주 철저하게 실천을 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순신의 애민의 원동력과 인자무적의 리더십하고 제가 한번 연관시켜봤어요. 이순신 장군의 애민의 원동력이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효예요. 이순신 장군님의 사랑 역량 강화법이 뭐냐면 홀로 계신 어머니, 이름난 효자 아닙니까? 어머니 사랑하고요, 부인 사랑하고요, 자식 사랑하고요, 조카 사랑하고요, 부하 사랑하고요, 백성 사랑하고요. 이렇게 동심원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학에서 왜 그렇게 효와 죄를 중시하느냐 하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치 건너 두치 부하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관직에 있다가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관직이 딱 정지가 되고 3년상 치르는 거예요. 이거를 국가에서 아예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효의 나라고 그냥 효를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효로부터 사랑의 역량을 충족시켜서 축적해서 이 힘이 넘쳐나야 타인인 부하나 백성까지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일련의 과정으로 쭉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넘어가겠어요. 다 아시니까. 부하 사랑 일기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백성 사랑은 제가 또 말씀 다 드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순신의 애민과 인자무적의 리더십,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했더니 이순신이 있는 곳에는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선묘중홍제 나오는 거, 무술년 2월에 이순신이 진영을 보금도로 옮겼다. 순신이 군사를 옮겨 진을 치고 백성들을 모아 둔전을 경작하니 장사들이 다시금 구름같이 모여들고 찾아오는 남쪽 백성들이 수만 가구나 되니 진영의 웅장함이 한산도 있을 때보다도 10배나 되었다. 이게 이제 고금도 상황인데 한산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이순신 장군 주변에는 백성들이 모여드냐고요. 왜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을까? 정유년 8월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에 다시 임명되었을 때 왜 늙은이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다투어 술병을 가져다 바치고 받지 않으면 울면서 억지로 권하였을까? 어떻게 그는 인비내란 정유재란 기간에 있었던 수십 회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순신 전승무패의 승리신화 이면에 그의 진심 어린 백성 사랑이 있었으니 이순신의 애민은 곧 인자무적의 리더십 방법이기도 했던 것이다. 제가 이번에 논문 쓰면서 이걸 발견해냈어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리더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리더 원균과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거든요. 리더 이순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리더 원균 주변에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부하들을,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순신의 애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어머니에 대한 효다. 이게 그냥 효가 그냥 나온 효가 아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순신 애민의 의미, 결론입니다. 이순신의 애민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이순신의 애민은 지극히 선한 사회를 꿈꾸었던 유학의 나라 조선의 목민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였다. 둘째, 이순신의 애민은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로 이어지는 수기 치인의 한 요소로서 성인 군자를 지향했던 이순신의 내적 수양의 한 과정이었다. 셋째, 이순신의 애민은 어진 자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다는 인자무적의 리더십 방법이었다. 이렇게 정론하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